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된 설전의 윤조입니다. 제가 매주 애널리스트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제가 많이 궁금한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이번에 거버넌스 개혁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게 금융주인데 오늘 금융 애널리스트 은행, 증권, 보험을 망라하는 LS증권의 전뱅승 기업분석 팀장이랑 같이 한번 이를 다뤄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와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네. 오늘은 특히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이제 저는 예. 이제 강한 상승장이 오든 뭘 하든 어떤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시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아까 자료도 많이 가주셨는데 제가 그냥 말로 풀자고 했는데 네. 그 금융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제가 어느 정도 오른 거죠, 지금? 네, 제가 조금 오기 전에 준비를 네. 좀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7월 말 정도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 정도 네.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증권주가 70%,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한 40% 정도. 증거가 70% 올랐어요. 예. 근데 이야. 이것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네. 이제 70%인 거고 이전에 그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제 금융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증시 부양이나 주주 친화랑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정책의 핵심인데 네. 여기에 사실 금융주가 그런 이제 독보적인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융주는 만성적 저평가였고 네.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증권 쪽이 거의 한 배 오지 않았었나요? 지금 네, 한 배 가까이 저 깜짝 왔다가 놀랐어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사실 뭐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뭐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형태의 그쵸. 업종으로 분류가 됐고 올해 작년부터 사실 조금 그런 이제 조짐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탄력적인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그런 이제 좀 이 정책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글로벌 피어 대비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왔어요? 그러니까 증시도 그렇지만 사실 이 글로벌 금융주 전체적으로 국내 금융주를 봤을 때 그 상승률도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쵸. 예, 네. 뭐 미국 은행주 대비 국내 은행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미국 유럽 보험주 대비해서 국내 보험주도 더 많이 올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리 국내 금융주들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주의 가치 산정은 금융사들이 창출하는 이제 수익성,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대비 PBR이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국내 금융사들하고 동일한 이 ROE를 창출하는 회사들 대비 많이 저희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네, 5회인가요? 네, 지금은 근데 그 저평가의 정도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거의 한 40%, 50% 가까이 이 할인을 받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개선해 본 바에 따르면 한 20-30% 정도 지금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은행 업종 하면 그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제가 기억에는 은행을 예를 들면 약 상대적으로 증권보다 PBR이 싸잖아요. 네. 뭐 이익 증가 속도도 있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 못 갖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 깨진 거예요. 왜 KB 실적 보니까 그게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맞습니다. 갑자기 좀 여쭤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해외 금융주 대비 할인받고 있었던 요인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네. 해외 금융사들은 보통 이제 뭐 이제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60-70% 정도의 주주 환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국내 금융사들은 사실 이 밸류업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뭐 30%도 채 안 되는 주주 환원율을 기록을 하고 그것도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거죠. 매우 높았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규제도 좀 강했었고 배당을 좀 이제 제한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 좀 있었고, 근데 그러한 이제 격차가 지금 계속 축소가 됐었고 특히 이제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결국은 이제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가버넌스 부분,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 이런 것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있었어 가지고 그 은행주의 지금 주주 환원율이 방금 말씀 주신 KB금융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넘어간 것 같던데 내가 네, 잘못 계산. 50%그 이제 계산하기에 예, 따라서 조금 그런가요? 다르긴 한데 뭐 50%를 조금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서. 이 정책의 힘으로 이 기대를 해서 막 올라왔잖아요. 네. 도대체 정책이 어떤 게 이렇게 막강한 거고
그럼 그랬을 때 그 정책 효과로 은행증권 보험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거 되면 제가 보니까 의외로 보험사가 많던데요.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크게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정책들을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고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최근에 또 재점화가 됐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금융주의 투자 판단이나 금융주의 주주환원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상법 개정 같은 경우도 뭐 저보다 훨씬 더 사회자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독립이사 전환이라든지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주가치 제고 특히 이제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사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세가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 자사주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금융지주,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사주를 지금 매입해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제 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료를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게 제한적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자사주를 깜짝 지금 놀랐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별로 뭐죠? 조금 편차는 있지만 예. 이제 뭐 15% 많은 데는 15% 정도 뭐 평균을 하면 이제 15% 조금 낮겠네요. 한 10% 정도 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증권사들은 그렇게 보유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올해 주가에도 많이 반영된 뭐 신영증권이라든가 대신증권, 부국증권 이런 이제 중형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뭐 그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보험사보다 더 높은 30% 이상의 자사주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동을 했을 때 관련 종목들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화재 예를 들면 많이 올랐는데 예. 결국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 모멘텀이 강했다고 보는데 맞나요? 선보 근데 삼성화재는 이제 그거랑 별도로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소각하겠다고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보험사들은 아직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험사들도 좀 같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증권보험 딱 놓고 보면 그냥 제가 이제 막연하게 네. 그 전배승 애널리스트처럼 연구위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시중은행은 주주 환원 여력이 되게 크잖아요. 항상 보면 네. 이게 이제 안정적이고 반면에 증권업종은 사실 은근히 그 ROE 수준 감안하면은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게 맞나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뭐 실적이나 업황이 사실 이렇게 뭐 거시경제의 흐름이나 금융시장 그쵸, 상황에도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투자 판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금융지주가 지금 전체적인 이제 주주환원을 좀 선도하고 있고요. 그 뒤따라서 이제 뭐 증권업계, 보험업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회사들마다 업권마다의 이슈는 사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가령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분기 전체적인 자본 규모가 계속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이게 보험 회계가 바뀌면서 시가평가 부채를 시가평가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자산보다 부채의 그 만기 듀레이션이 더 긴 데서 이제 나타나는 형상이고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기가 조금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강론을 했는데 네. 그냥 하나하나 볼게요. 네. 일단 은행업종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야, 은행업종이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숫자를 이렇게 보다가 뭐 컨선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 비이자 수익률 좋아진 거고 네. 약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게 표면적인 수익은 잘 나온 게 그게 맞고요. 잘 나왔죠. 예, 컨센서스는 잘 나온 게 잘 맞고 나왔어요. 컨센서스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 그렇게 잘 나온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의 모멘텀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정책적인 이슈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좀 정책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하는 부분은 실적의 면면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자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거나 대손 비용이 감소하는 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익의 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이자가 아닌 그 비이자 이익 부분의 이익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금리 인하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특히 이제 뭐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뭐 환율 강세에 따른 그런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는 이제 분명한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이게 계속 더 좋아질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실적 얘기 좀 하죠. 네. 네. 보면 일단 우리 4대 우리가 금융 지주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신한, KB, 하나우리. 네. 근데 넷이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적. 내가 자료를 한번 쭉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 1위권 여기는 뭐 방카도 좋고 증권 외환 파생 다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나 우리금융 보면 환차익 같은 거 막 많이 반영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잘 나왔지만 이게 똑같이. 회사마다 사실 은행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 실적의 규모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이 은행이 아닌 이게 금융 지주기 때문에 은행 이외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차이에서 조금 이제 이익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외환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특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은행 또 이게 특성인가요? 예전에 이제 외환은행 때부터 이렇게 넘어온 거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군요. 예. 조금 이제 한쪽에서 좀 오프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사실 이게 뭐 특별한 은행이 크게 튀거나 아니면 크게 부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포트폴리오 차이에서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래도 우리가 걸수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은행의 자본 정책이 좋았던 것들. 네. 딱 눈에 띄는 게 KB금융, 신한지주는 뭐 거의 뭐 자사주가 8,500억, 8,000억 뭐 이러니까 네. 딱 그걸 좋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반면에 우리 금융지주는 좀 싸고 앞으로의 좀 변화 가능성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데이터 네. 말고 아니 뭐 어떻게 질문 해야 주셨지만 사실 뭐 정확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해답을 어떤 기준들이 제시해 뭐가 더 나은 주셨는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적인 자본 차익에 좀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이제 적극적인 배당과 주주환원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KB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계속 선도해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은행업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 수준도 좀 높게 형성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반대로 말씀 주신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자본 여력이 좀 작기 때문에 주주환원율은 좀 낮게 형성은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PBR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은행 업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저PBR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이 은행의 실적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은 조금 그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주주 환원을 하는 쪽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높은 ROE가 주주 환원 수익률을 다 연결되는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KB 같은 걸 더 좋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KB금융지주가 약간 경상적인 ROE 창출 능력도 가장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지금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비은행 자회사의 그 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 전체적인 이자익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중요해지는 거고, 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 이제 그 기대치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다 이제 표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이제 세부적인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연말까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3분기까지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한 번 정도 더 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할 이 그렇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또 조금 이제 좀 관심 있게 그러니까 볼 수 이게 있는. 헷갈리더라고요. 은행주를 뭐 다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는 없다면 네. 좀 싼 걸 할 거냐. 네.
결국 주주환원 수익률을 볼 거냐 네. 이 둘을 딱 선택했을 때 고민. 둘 다 가시기는 사실 좀 그렇죠. 어렵고요. 뭐 포트폴리오 예. 짤 때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은행주를 뭐 세네 종목 하기에는 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나은 걸 선택하는 건데 옛날에는 은행 업종을 맨날 연체율, 대손 비용 이런 거 따졌었는데 나 본지 네. 오래됐는데 요즘은 별 문제 없죠 전혀. 이제 표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 말씀을 잘해주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은행의 이 연체율 수준이나 이 자산 건전성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실적에 뭐 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2분기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낮은 수준이긴 하나,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그 연체율의 수준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증권사도 PF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네. 은행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은행의 PF는 사실 그쵸, 하지만, 리스크는 예.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은행이 지금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쪽은 뭐 가계보다는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뭐 자영업자 분들의 이제 연체가 좀 많이 근데 올라오고 이제 있거든요. 금융 지주들도 밑에 보면 그 신탁사들이 있는데 네, 책임 종목 같은 거 하면 네. 신탁사 충당금 적립도 영향 주지 않나요? 적립을 몇 년째 지금 계속 좀 그러니까 해오고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지고 있냐 여쭤본 거예요. 의외로 지금 신탁사 보증에 대한 고민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지금. 그 조금씩 아직 이제 끝난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 인식을 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아직 일부 부실이 좀 발생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신규 PF 딜도 사실 뭐 증권사들의 실적에서 보면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금융지주의 그 이익 체력을 깎아먹지는 지금 않는 걸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실 제가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증권업이에요. 의외로 네. 장기적으로 증권주 하나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실제 포트폴리오 이제 뭐 개인들이 큰 돈을 안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증권업 밸류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 제 여태까지 살면서 예. 이 밸류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밸류를 왔어요. 그러니까 증권업 PBR 한 배라는 게 언제 있었죠? 이게 내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심지어 코로나 국면의 초호황기를 저희가 맞았을 때도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폭증을 했을 때도 지금보다 이제 PBR은 낮았었고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14년 15년 이제 코스닥 붐이 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화장품주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이때 잠깐 이제 PBR 한 배를 찍었었고 그때 찍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사실 더 뒤로 돌아가는데 금융위기 이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 유동성 랠리 정리식 때- 펀드로 맞죠. 자금이 급증 유입이 되고 그때 뭐 지수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그랬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까 은행과 마찬가지로 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증권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역시 정책적인 효과가 가장 집중되어 있다라고 아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네. 정말 코스피가 5천을 가면 맞습니다. 증권주가 증권주들- 몇 배 얼마 가냐의 싸움이니까요. 예. 그 회장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코스피가 5천을 가고 뭐 국내 증시가 지금 뭐 가버넌스 개혁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증권주는 꼭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가 뭐 그거는 오케이. 그 가버넌스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증권업이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또 종목별로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업무 영역 확대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봤던 게 뭐 퇴직연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STO도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게 종합금융투자자 신규 인허가가 됐더라고요. 네. 키움이 삼성도 되고. 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인허가 되면 이런 주식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종합적으로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증시가 상승할 때 증권주가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증시의 상승폭 내지는 뭐 이제 거래대금이나 실적의 증가폭 대비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던 거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PBR이 벌써 이제 한 배까지 다 왔으니까 왔다가 최근에는 물론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 만약에 뭐 지금 좀 가장 좀 논의가 뜨거운 여러 가지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이제 분리과세 세율이라든가 이런 거가 또 어떻게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버넌스 개혁이 정말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증시와 함께 증권주는 시장 수익률은 분명히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연초 대비 지금까지의 아까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30%였는데 증권업종 지수는 70%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조금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뭐 2분기 실적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그 급증,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증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지금 좀 반영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신규 비즈니스 라인업, 그러니까 이게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자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정부가 지금 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결국은 부동산보다는 증시, 뭐 자본시장을 통해서 뭐 경제와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좀 더 부양시키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 중심에 사실 증권사들이 있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증권사들이 지금 신규 라이센스를 계속 조금 취득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종합투자계좌도 있고 발행어음도 있고 또 퇴직령을 비롯한 이제 리테일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제 은행이 좀 전담하던 비즈니스 영역들, 은행의 거액자산 고객들을 증권사들이 이제 자산관리 형태로 좀 끌어오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성의 개선을 가져오긴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팔랐기에 최근에 조정이 조금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들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늘긴 늘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당장 숫자만 본다면 약간 슈팅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이제 약화되지 않고 계속 가준다면은 분명히 그 지수의 흐름과 뭐 증시 여건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게 증권사들이 지금 영업하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뭐 뭐 금리도 내려가고 시간도 늘려준다고 거래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참고로 정부가 그 대통령께서 뭐 은행들이 너무 이자놀이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이제 모험 자본으로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증권사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IB 비즈니스 같은 것도 뭔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 환경에는 우호적인데 뭐 이게 좀 후행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바로 실적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뭐 개인적인 판단은 상반기만큼의 그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연말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책적인 노이즈가 좀 빨리 해소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은행업종 평균 PB가 한 0.6배 네. 그 정도인데 네. 증권은 0.9배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빠졌어도. 네. 그러니까 이 밸류를 어떻게 비교해봐요?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은행의 그 PB가 0.6배지만 이제 ROE는 또 한 10%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리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높은 PBR 밸류 부담은 아닌 거고, 왜냐면 이제 금융주들은 ROE 대비 PBR을 봐야 되는데 증권사들의 ROE 창출 연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자본의 그 훼손 부담을 좀 안고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그렇죠. 때문에 증권사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자본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은행에 비해서는 그 부담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연체나 뭐 이런 게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인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과거에도 높았었고 그게 좀 높은 이유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 밸류는 상당히 이제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상황인데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정책 효과가 본격화돼서 네. 코스피가 큰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는 사실 최선원주들은 아무리 봐도 그러한 소위 그러한 기대를 현실화해주는 그런 네. 기업들일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증권업계 내에서 뭐 사실 뭐 증권사들도 앞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게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사업 모델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그걸로 이제 뭐 선호 종목과 이제 조금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을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뭐 리스크 그리고 뭐 최근에 앞서 말씀 주신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좀 평가를 해볼 때
제가 이제 뭐 제 추정치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ROE 수준 대비 그래도 PBR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이제 키움증권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적은 똑같이 잘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 ROE 수준 대비 PBR이 낮지 않다라고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 정도는 다뤄볼게요. 네, 사실 보험은 뭔가 앞서 언급했던 그 은행 증권에 비해서는 일단 좀 저는 매력은 적다 보는데 맞나요, 그거는? 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랑 조금 이제 좀 다른 흐름이 보이는데 아직 뭐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분기 지금 이제 현재 뭐 추정치나 예상치 그다음에 상반기 전체로도 봤을 때 사실 보험은 아직 감익 기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야 실적이 바탕되면서 올라오고 주주환원도 있었는데 네. 보험은 그냥 실적과 기대는 이제 실적과 주가는 좀 다르게 갖고 그 소위 기대만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주가도 좀 이제 뒤따라서 금융주 중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말씀 잘 해주신 대로 이게 회사별로도 주주환원을 아직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 간의 그런 격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규제나 제도 변화가 아직 이제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그 저희 서두에 삼성화재 말씀 주셨지만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보험사가 없거든요.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도 그게 결국 이제 그러한 좀 직면한 어려움을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어때 보이세요? 지금 뭐 사실 의료계랑 되게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제 그러니까 보험료, 그러니까 뭐 저희 그냥 조금 상금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료 수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되는 이제 지급보험금과의 차이를 보험 손익으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보험료를 잘 운용해서 이제 투자 손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과거에는 당장 들어오는 보험료 규모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뭐 보험료가 조금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이제 손익에 그쵸. 드러나진 않고 만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제 그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그걸 상각하는 형태로 보험 손익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보험료가 인상이 됐고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손해율 자체가 이제 높아서 이게 사실상은 손실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이제 보전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업계에서 계속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금융당국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조금 뭔가 구조적으로 이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비급여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좀 분명히 문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당장은 아주 이제 그 혁신적인 그런 방안은 좀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익도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그렇더라고요. 하고요. 또 이제 일반 보험 쪽에서의 좀 일부 손실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인 보험 손익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증가하기 힘든 게 올해 2025년의 상황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보험사들이 뭐 영업을 뭐 이제 게을리 하시거나 그 상품들이 잘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에 계약을 팔 때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익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도 좀 심화되고 신계약 가입을 많이 하는 대신에 다른 계약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이제 계약자들도 좀 많고 그래서 약간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여전히 자본에 대한 조금 이제 규제 이슈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험 업계에서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국의 약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조금 제약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규제들에서 그런 규제들을 조금 덜어주는 형태로 논의는 분명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험사들 하다 보면 요즘 딱 든 게 삼성화재, 삼성생명 빼고는 별로 배당 성향도 높지 않고 이러지 않나요? 지금 뭐 그 두 회사가 사실상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높은 뭐-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보험사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DB 손해보험도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네. 뭐 삼성생명 화재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역시 이제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가지고 또 수익성이 높은 상태에서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이제 화재 생명에 비해서는 주주 환원율은 좀 낮게 이제 나오곤 있지만 그것도 좀 높아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말씀 주신 뭐 그러니까 배당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두 회사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까지 좀 고려한다면은 저는 이제 DB 손해보험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보험주 하면 그냥 하나로 다 모아지던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떻게 했던 간에 섞여 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어떤 선도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죠. 다른 기업 지주들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 메리츠 금융주의 독보적주의가 흔들리냐 아니면 여전히 독보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사로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미 그렇죠. 예. 지금 뭐 시총이 대형 금융지주를 지금 넘어서고 예.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네. 가장 빨리 그걸 이제 시행에 옮긴 곳이 메리츠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밸류에이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분석은 하지는 않고는 있는데요. 저도 아는데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정책으로 이미 주가가 한번 지금 크게 상승을 했고 그걸 지금 다른 금융사들이 따라가면서 그 밸류 갭을 조금 메워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보면 소위 정말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넘어설 만한 네, 상까지 왔기 때문에 일부 이게 회사들보다는, 적절한 수준인지 그거는 뭐 엄밀한 숫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금융주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메리츠가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을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어느 것보다도 독보적인 이제 그 환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메리츠도 고민일 것 같아요. 메리츠도 그러니까요. 고민이고 사실상 뭐 선도하고 있는 KB금융도 고민이고 뭐 이미 이제 그 목표했던 기업 가치 제고 계획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그 목표를 좀 거의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또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이제 플랜들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게 금융주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은 자사주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배당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종목 좀 뽑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첫 번째 NH투자증권인데 네. 주주환원과 자본 8조 원 자본 유지 이건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니냐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8조 원 자본을 만들어야지 이 네. IMA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증자를- IMA라는 거는 결국 발행원 뭐 IMA 이쪽 둘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발행원과 IMA는 조금 다른 영역이긴 네, 합니다. 근데 근데- 둘이 같이 해서 자기 자본의 300% 그렇죠. 이내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미래랑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네.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좀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의 파급력이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결정 자체는 이제 저는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당장 이만큼 증자를 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뭐 소위 ROIC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이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발행원도 지금 7월을 기점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한 4-5곳들이 지금 신청을 했고 IMA도 지금 이제 3곳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다 서로 조달을 해서 그 운영 수익률과의 차이를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조달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게 단기간에 그만큼의 이제 수익성을 좀 거두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증자가 이 성장을 위한 증자이긴 하나 이게 뭐 당장의 수익성이나 주주환원 관점에서는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그런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린 겁니다. 저는 실적보다 깜짝 놀란 회사는 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숫자만 놓고 보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제 키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브로커리지 좋지만 모든 걸 봤을 때 ROE가 거의 20%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뭐 우리가 조건을 볼 때 금융주 볼 때 뭐 이거 외엔 다른 거는 사실 부가적인 건데 키움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뭐고 네, 단순하게 뭐 리테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PBR 한 배 넘어가는 종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키움 만약에 보세요? ROE 20%가 이제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당연히 PBR 한 배는 넘어가겠죠. 그래서 예. 키움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어때 보이세요? 키움에 대한 실적 좀 보시면서 네, 어떻게 제가 자료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증시 활성화의 대표 수혜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당연히 심플하게 그 지수가 만약에 5천을 간다라고 할 때는 개인들의 증시 참여가 워낙 더 많아질 것이고, 예,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높은 리테일의 실적과 이제 거래 대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보면 근데 이게 비단 브로커리지 사이드뿐만 아니라 운용이익, 뭐 IB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들을 다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사업 다각화 내지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움 저축은행 때문에 PF 문제가 있을 거다 본 네, 사람도 세부적인 내용도 잘 아시네요. 왜냐면 예. 내가 투심이 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거 이게 문제 있을 거다 봤는데도 이게 다 커버된다는 정도의 수익이니까 네. 사실 저축은행은 좀 적자이긴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 여전히. 여전히 적자이긴 한데 그거를 커버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키움 전체적인 이제 수익이 이제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뭐 주주 환원율도 이제 30% 이상은 이제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그 이상은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지켜가는 분위기여서 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조금 하나 추가적인 뭐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 NH의 스토리랑 비슷한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키움에서 이제 그 공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가져와서 이제 키움증권의 그 자본을 확충하는 데 썼거든요. 한 600억 정도. 이렇게 한 게 워낙 잘 돼서 조금 이제 그 자본도 충원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건 뭐 증자는 아니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서도 30% 주주 환원을 잘 지켜간다면은 뭐 이제 지수 상승 혹은 이제 거래대금의 추세적인 증가와 함께 키움증권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자료를 읽다 보니까 네. 우리 이번에 배당 그 소위 분리과세 여건 중에 네. 배당 성향 뭐 40%. 그게 얼마나 무리한 숫자라는 게 키움만 봐도 확인돼요. 키움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뭐 키움 아니라 전 금융권 네. 통틀어서 지금 40% 배당을 하는 곳은 손꼽을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NH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제가 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지를 좀만 이 데이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키움도 배당 성향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평균 뭐 지금 뭐 26%, 25% 정도를 27% 엑스바 예. 맞자인데. 그 정도를 이제 40%로 이제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40%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당이 막 올라가려면 이런 금융주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네. 금융주도 안에 들여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 40%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지금 50%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증권주나 보험주는 뭐 일부 회사들은 그 기준을 지금 충족하거나 거의 근접한 회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다 맞추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전에 한번 네. 얘가 우리금융지주도 밑에 이제 보험사들 비상장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 있잖아요. 네, 둘이 네, 결국 네. 갈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편입이 된 상태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금융지주 하면 우리금융지주는 좀 뭔가 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해소될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조금 이제 비은행이 약하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점을 사실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은행 지주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자분 비율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목표했던 거를 사실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어서 그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험사를 이제 편입을 했고요. 이제 우리 투자증권도 지금 이제 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다른 금융지주 대비 지금 약점을 갖고 있던 비은행 쪽의 그 자회사 라인업도 뭐 아직은 이제 이익 기여나 규모가 좀 너무 이제, 적잖아요. 예, 너무 적죠. 예, 적긴 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장 여력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더 잘 아시지만 저희 증권사는 일단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보험 자회사들은 사실 이게 생보 비즈니스가 뭐 큰 성장성을 손보에 비해서 갖기는 조금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그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수익 부분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관심 보다 보니까. 우리 금융 금융 왜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더 나은 똑같은 건가요? 타사랑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그래요? 이제 우리금융지주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의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라면은 저는 뭐 강하게 이제 우리금융지주를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국면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금융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금융주가 좀 주춤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은 해소되리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변화한다 보세요? 아니면 밸류가 이 정도면 또 해볼 만하다 보세요? 좀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는, 정책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이제 업황이나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빨리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사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봤을 때 사실 뭐 저희 주가는 신규 모멘텀을 계속 이제 기대하고 그게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연초부터 지금에 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면서 잠시 조정 구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되게 반가운 저희 전배승 위원님이랑 같이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오늘도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좀 그 갖고 계신 고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저는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주 관심이 많았는데 대략 결국 기대와 현실의 강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야겠다, 이 정도 결론이 왔고, 기업별로 종목별로 상당히 그 매력적인 부분도 좀 찾아내는 계기였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한 건 정책의 이 방향성이, 최근에 특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들이 어떻게 이제 잡아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마치게 됐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